자, 이번에는 성홍열입니다, 여러분. 성홍열. 자, 성홍열도 애들한테, 소아들한테 많죠. 이것도 옮기는 건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다? 균이죠. 세균이죠. 세균 중에서도 그 세균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용열성. 용열성은 막 그냥 넘어가더라도 어떤 균이다? 연쇄상 구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연쇄상 구균 하면은 성홍열의 원인균, 그리고 또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그리고 또 산후감염, 그죠? 산후감염의 원인균, 그죠? 그리고 또 편도선염 이런 거의 원인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홍열의 원인균, 산후감염의 원인균, 사구체 신염의 원인균, 편도선염 이런 거의 원인균이라고 했었어요. 성홍열 세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홍열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열이 막 나면서 온몸이 홍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성홍열이에요. 그리고 혓바닥을 내뱉었을 때 혀가 딸기처럼 빨갛게 돼가지고요. 토돌토돌하게 딸기 겉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다 해서 딸기 모양의 혓바닥이라고 하면 성홍열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뭐라고 합니까? 딕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딕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 이름에서 성홍열은 딕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디프테리아는 아까 무슨 테스트였어요? 시크 테스트, 그죠? 그리고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결핵은 투베르쿨린 테스트, 매독을 알아보는 거는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 맞죠? 바서만 테스트. 그 다음에 장티푸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비달 테스트, 그 다음에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러법 이런 거는 뭐였다? 에이즈 알아보는 테스트다 했던 거 한번 취합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서 성홍열은 딕 테스트. 자, 성홍열은 몇 급 감염병이에요? 성홍열은 성한결이가 라고 했죠. 몇 급? 2급 감염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입원 환아 간호예요. 입원 아이들 간호입니다. 자,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주로 뭐 때문에 입원합니까? 뭐 열나고 토하고 뭐 경기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보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간호기 때문에요. 시험에서 언급이 잘 돼요. 중요하게 여러분이 꼼꼼하게 단돌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열난다. 애들이 열나서 입원을 많이 하겠죠. 그럼 열이 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열이 나면 따뜻하게 보온한 다음 열 더 나겠지. 시원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열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닦여주는 것도 있었죠. 그럼 이때 미지근한 물은요, 열날 때도 하고 조금 전에 소양증일 때도 하고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더라도 어디는 닦지 말자, 배는 하지 말자. 왜? 배를 닦으면 배가 차가워져서 배앓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복부는 제외하자. 그리고 닦다가 만약에 아이가 추워서 덜덜덜덜 막 떨면 그만 닦아라. 왜냐하면 더 닦아서 더 추워서 아이가 더 많이 떨게 되면은 체온이 오히려 역반응으로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오한이 나면 중단하라. 그래서 오한이 나더라도 계속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다 그랬죠. 그리고 열이 나면 머리 쪽은 열을 식혀야 되겠죠. 왜? 시상하부가 뇌에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 쪽은요, 얼음 베개를 대줄게요. 그리고 발은 그러나 다 차가우면 또 순환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발은 더운 물 주머니를 대줄게요. 그리고 열을 미온수로 닦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닦고 바로 재면 확실하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정도 뒤에 다시 체온을 잰다? 30분 정도 지나서 체온을 다시 재라. 그래서 미온수 목욕을 하고 나서 즉시 체온을 잰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했어도 열이 안 떨어지면 열을 떨어지게 하는 소독약, 뭐 알코올,
알코올로 닦아줄게요. 자, 알코올의 농도는 30에서 50%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입안이 열나서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래서 구강 간호해 줄게요. 그리고 또 열이 날 때는 물을 먹어주면 물기가 들어가면 열이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섭취를 증가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번에서 5번까지 쉬운 거지만 잘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열이 나서 보통 경기를 하는 거를 열경기 또는 열성경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경련으로 입원을 했다면 그 경련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열성경련이 가장 많아요. 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열 때문에 하더라도 경련은 경련이잖아. 그럼 경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기도가 막힐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유지에 힘을 써야 된다. 기도 유지. 그럼 기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랍자. 그죠? 혀를 눌러야 되니까 서랍자. 그리고 또 옆으로 눕히든가 아니면 똑바로 눕혔다면 고개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돌려주든가.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제일 많은 경련이 무슨 경련이다? 여기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열성 경련이 가장 많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유지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외상 방지. 다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한 물건 같은 거 치워주고 보호대 억지로 묶어가지고 더 오히려 다칠 수 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거 막 해주면 오히려 막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옷은 느슨하게 입어라 하는 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때 기도 유지가 너무 중요한데 거품을 부글부글 내면서 경련을 계속하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겠죠. 호흡, 기도 막힐 수 있으니까 경련을 좀 막아버리겠습니다. 경련을 진정시킬 수 있게 항경련제를 투여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탈수입니다. 자, 탈수는 탈수가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을 보였을까요? 이 아이는 또는 이 성인이라도 어떤 증상을 보였을까요? 구강이 어떨까요? 건조하겠죠. 입안이 탈수가 일어나면 바짝바짝 마르겠죠. 구강이 건조할 겁니다. 그리고 체중은 어떨까요? 체중은 약간 떨어져 있겠죠. 빠져 있겠죠. 혈압은요, 물이 별로 없으니까 혈압도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맥박은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맥박은 더 많이 뛰겠죠. 맥박은 상승하겠죠. 그럼 맥박이 상승하면 호흡도 상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때 물기가 없으니까 피부가 탄력이 있어 없어? 탄력이 없어. 그래서 피부 근 긴장도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긴장도가 저하되어 있을 겁니다. 근긴장도가 저하되어 있고 또 이때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몸에 물이 없으니까 소변의 양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변량 적겠죠? 적은 걸 뭐라 그래? 핍뇨라고 하겠죠. 그럼 소변의 양이 적으면 소변이 진해요? 묽어요? 소변이 진하죠. 그럼 소변이 진하다 하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요비중. 아이고 요비중. 소변 비중이라 그랬죠. 요 비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진하다 이 말이었어요. 그럼 이때 소변이 진하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탈수를 알아볼 때 요건 참고로만 하세요. 헤마토크릿 혈국 국물이 지금 적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국물이 적으니까 건더기가 어때 보여? 많아 보이지. 그래서 헤마토크릿은 혈구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건더기 이게 어떻게 보인다?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헤마토크릿은 상승합니다. 참고 핍뇨 기억하시고 요 비중 증가 헤마토크릿도 증가입니다. 상승이라는 말 똑같은 말로 적을게요. 증가.
똑같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중요한 특징이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난다 그랬죠. 탈수로 인해서 열이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체온이 상승할 겁니다. 그럼 체온이 올라가니까 얼굴도 어때요? 벌거스름하죠. 홍조 띤 얼굴. 홍조 띤 얼굴. 그럼 물이 없으니까 구강도 구강 적었네요. 홍조 띤 얼굴 되셨습니까? 자, 요 정도가 탈수의 증상입니다. 기억하실 건 여러분 전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서 생긴 거니까 물이 나가면 나도 나갈래? 전해질도 빠져나가죠. 그럼 이때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빠져나간 수분, 빠져나간 전해질을 공급을 받으면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탈수에 간호하면은 어떤 간호가 들어간다? 수분, 전해질 균형. 수분과 전해질 공급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줄 때 어디로 줄까요? 한다면은 경구로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수액으로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경구든 수액이든. 되셨어요? 수분 전해질 공급입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수분 전해질 공급. 설사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도 수분 전해질 공급.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설사입니다. 설사. 자, 설사도 마찬가지로 뭐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탈수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수의 증상을 잘 관찰하라. 조금 전에 했던 탈수의 증상 관찰 잘하고, 그리고 수분 전해질을 공급하라.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설사를 할 때는 여러분 섬유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설사가 날 때는. 그래서 고섬유질 식사는 X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설사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설사일 수도 있잖아요. 수인성 감염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 당분간 격리하라. 그리고 변기 사용하기 전에 후에 뭐를 해야 된다?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그리고 배설물을 따로 떼어놔라. 배설물 격리. 왜냐하면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 애들이 기저귀를 하고 있다면 항문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설사해서 기저귀 발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기저귀 발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뽀송뽀송하게 피부 간호를 하라. 어떤 식으로 할까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그리고 피부를 건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때 파우더 발라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X. 파우더 바르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돼. 그리고 이때 기저귀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비누로 씻어줘도 돼. 근데 발진이 일어나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비누로는 씻지 마라 라는 거 있었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토예요. 자, 구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기도 유지. 그럼 기도 유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측이 아니면 고개는 옆으로. 기도 유지 때문에. 그리고 또 이때 구토하니까 전부 다 먹었던 음식물을 다 토해내니까요. 또 탈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위로 올라가도 보면 탈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수분 전해질 공급. 그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을 공급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여러분.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천식입니다. 자, 천식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유전, 환경 두 가지 영향이 다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과 접촉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접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접촉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맞죠? 그럼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말을 4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회피요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회피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하라? 피하라 라고 했어요. 피하라. 그래서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하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초콜릿 또는 초콜릿, 오렌지 주스 또는 달걀, 그리고 땅콩, 우유, 생선 이런 거를 피하라 라고 했었죠. 회피요법. 자, 그러면서 객단이 가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숨 쉴 때
막 색색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비물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이때 습도는 어떡할까요? 많이 줘야지. 그럼 이때 습도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 그렇다고 뭐 불쾌지수가 높을 만큼 주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습도는 40에서 60%인데 이렇게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면 한 50에서 60% 정도가 좋겠다. 그리고 이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한다면 산소를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산소를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회피하라.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는요, 호흡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천식 환자는 어떤 자세를 한다?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를 취해준다. 그리고 이때 천식은 환자가 막 흥분하고 막 이러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릴렉스 시키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관지가 막 좁아들거든요. 막 분비물이 나오고 안에서 막 두드러기처럼 나면서 숨구녕이 막 좁아져. 그러면 이 숨구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혀줘야 살겠죠. 기관지 확장제 주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관지 확장제 어떤 거 있었습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아미노필린이라고 했었죠. 아미노필린 맞죠? 아미노필린 요거 기관지 확장제. 또 기관지 확장제 할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확장제로 쓰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에페드린 참고로만 하라 그랬습니다. 에페드린 기관지 확장제. 그 다음에 흡입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흡입제로 쓰는 거 살부타몰이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벤토린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흡입하는 거야. 그런 거가 전부 다 기관지 확장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가 막 흥분하면 더 심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뭘 투여하겠다? 진정제를 투여하겠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구개파열입니다. 구개파열. 이거는 기형이에요? 아니에요? 기형이에요. 기형인 거죠. 그죠? 그럼 이때 구개파열은 기형인데 뭐 얼마 전에 TV 동물농장에도 나왔는데요. 짐승도 똑같이 이런 기형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고양이 애기 새끼 고양인데 까마귀들이 막 새끼 고양이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새끼 고양이가 온 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이 고양이가 구개 파열이 있는 거야. 구개 파열이. 근데 원래가 구개 파열이 있었대. 그게 기형인 거죠. 구개 파열은 기형이야. 여기다가 까마귀들이 또 막 쪼아가지고요, 살이 더 뚫려버렸어. 이 입천장 쪽이 더 뚫려버려가지고요, 이 새끼 고양이는 주인이 임시 보호하는 주인이던데, 주인도 아니죠. 구조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수유기 같은 걸로 해서 안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TV 동물농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의료진들이, 수의사들이, 잘하는 분들이 다 모였겠죠. 회의해가지고 수술을 성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사료를 먹는 거 있죠. 사료를. 또 어떤 개는 항문이 없어. 밀폐 항문이 없어. 그러니까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견하는 개 있잖아요. 리트리버? 그런 큰 개인데, 막 변을 못 봐. 근데 변이 어디로 나오냐면, 암컷인데 질로 나와. 변이. 그나마 질로 나오는 질 쪽이 기형인가 봐. 질도 기형이고 항문도 없고. 그래서 질이 기형이다 보니까 그게 다행인 거야. 질로 나오니까. 안 그러면 변을 못 봐서요, 보통 다른 개들은 6개월도 못 살고 죽는데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는 질로 변이 조금씩 나오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변이 마렵겠어요. 음식은 음식대로 먹으니까. 산책 가니까 자꾸 애가 쭈그리고 앉는데 변을 못 보는 거죠. 항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수술하는 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또 일반 동네 수의사분들이 그만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술 자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농장팀에서 또 의료진들이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또 의논해가지고 또 항문을 만들었더라. 그렇게도 하더라고. 전부 다 뭐다? 기형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기형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의 파열 이거 기형인데요. 이거 입천장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우유를 주면 어디로? 호흡기로, 코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새끼 고양이도 너무너무 힘들어해. 호흡기로 와서 막 콧구멍으로 우유가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국의 파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수유예요. 젖 먹이는 게 가장 문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의 파열은 뭐가 문제다? 적어두세요. 수유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때 수유하는 게 막 호흡기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물 점적기로 표시하셔야 되겠죠. 약물 점적기로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의 파열학 돼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그 자리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새끼 고양이도 1차적으로는 수술했더라고. 근데 틀어졌어. 틀어지니까 더 구멍이 더 벌어져 버렸어.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어린아이가 손을 못 대도록 팔꿈치 보호대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되게 안 좋냐면요, 입에 자극을 주서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놀이개, 젖꼭지 이런 거 빠는 거 X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겁니다. 빨대 쓰는 거 이런 거 오히려 입에 자극을, 긴장을 줄 수 있어서 빨대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국의 파열은 가장 문제는 뭐다? 수유고, 어떤 걸로 수유를 해야 된다? 약물 점적기로 수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팔꿈치를 쓰면 안 돼서요. 긁으면 안 되니까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경성 식욕부진이라고 그랬죠. 요즘 애들 겨울왕국 보면서 그죠? 뚱뚱한 거, 공주님은 뚱뚱하면 안 이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 먹으려 그래. 자기가 밉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무조건 그냥 얼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심하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교육을 해라. 먹어야 된다는 거를 또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단호한 태도로 교육을 하라.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신경성 식욕부진인 경우는요, 아이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공주님처럼 날씬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자존감을 업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다. 너 자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전부 다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소아들한테서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 뭐냐? 이래 말하면 백혈병입니다. 소아에게 가장 흔한 악성 종양 하면은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백혈병. 그럼 백혈병 같은 경우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감염 예방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본인이 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균이 자기한테 올까봐 걱정하는 거니까 무슨 격리예요? 역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격리라는 거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를, 자기가 아니라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해주는 거를 역격리라고 하죠. 그럼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화상 환자, 그리고 백혈병, 지금 나온 백혈병 환자, 그리고 장기 이식 환자, 그리고 또 조사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스테로이드, 그죠? 부신, 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또는 뭐 있죠? 에이즈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기 때문에 에이즈도 역격리 해야 합니다. 결핵 역격리 아니고요. 결핵은 아니고요. 되셨어요?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백혈병인 경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다 부족한 거예요. 왜? 골수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해야지만 백혈병 환자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골수가 하는 일이 혈구 생산이니까 얘는 혈소판도 부족해서 출혈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출혈을 막아야 된다. 그럼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 이 아이들한테 쓰면 안 되는 게 열이 나더라도 뭐는 쓰면 안 된다? 아스피린은 쓰면 안 된다. 왜? 아스피린이니까 피라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쓰면 안 된다 하면은 백혈병이나 또는 출혈성 질환이나 또는 위궤양, 그죠? 위궤양 이런 경우는 아스피린 X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죠.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그거 말하는 거죠. 자, ADHD는 12살 이전에 나타날 겁니다. 한 20살 돼서 내가 처음으로 ADHD 진단받았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요. 그 전에 진단을 받을 거예요. 12세 이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순서를 못 기다려 여러분. 딱 표가 나는 게 식사하든 뭐든 순서 줄 서라 했을 때 줄을 못 서. 줄을 쓰고 있지를 못해. 급해가지고 그런 경우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인 거거든요. 그럼 주의력 결핍장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하고 이런 거 X예요. 행동에 대해서 위험한 행동도 하잖아요. 충동적이니까. 그래서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줘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막 부모가 화를 내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화를 내든 안 내든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미리 딱 선을 긋는 거죠.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야 돼. 그렇게 지침을 제공했는데 아이가 잘 조절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관성 있게 잘했으면요. 칭찬해야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근데 잘했을 때 하는 거야. 못했는데도 무조건 칭찬하고 이러면 안 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5번에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멈추게, 단호하게 멈춰야 된다는 걸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가 이런 건 해도 되고 이런 건 안 돼, 참아야 돼 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스스로 조절하면 ADHD 아니겠지.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절이 도저히 안 된다면 어떻게 해줄까요? 바깥에서 외적으로라도 통제를 해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본인이 아닌 본인 내적으로 내 스스로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돼,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외적으로 통제한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막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를 하라 그러면 제대로 못해. 치매하고 비슷하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시를 단순하게 해줘야 돼요. 지시를 단순하게. 그래서 이거 먼저 해, 손 씻어, 발 씻어, 그 다음에 세수해, 그리고 손 닦았어, 그 다음에 뭐 하고, 또 그 다음에 앉아, 그 다음에 뭐 몇 페이지도 여기까지 다 풀어. 이게 아니라 오늘 했던 거, 자, 18페이지 봐. 이렇게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시를 단순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복잡한 과제라면은요, 한 번에 다 알아 이러면 못한다니까 어떡한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한다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2번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 외적으로 통제해줘야 돼요. 외적으로 통제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스탑 하고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시는 단순해야 되니까 하나씩 쪼개서 나누어서 제시를 하라 그 말입니다. 되셨죠? 한번 봐주십니다. 자, 여러분 고열부터 여기 백혈병하고 저기 신경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까지 한번 쭉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급성사구체 신염입니다. 급성사구체 신염. 이거는 성인간호 파트든 아동간호 파트든 잘 묻죠? 사구체 신염이에요. 자, 사구체 신염은 4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사구체 신염의 4가지 증상을 어떻게 외웠습니까? 고혈단부라고 했죠. 사고혈단부. 고혈단부였죠. 자, 고가 뭐였어요? 고혈압.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고혈압. 혈압이 좀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린애라도 자기네 정상 혈압이 있잖아. 그 혈압에서부터 올라간다고요. 혈압. 그 다음에 2번째는 혈뇨. 왜냐하면 사구체라는 게 걸러주는 일을 하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걸,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 걸러줘야 되는데 사구체가 아파서 걸러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러주는 체망 있죠. 그 체망이 어떻게 됐다?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 많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걸러주지 못하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는 원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혈뇨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단, 단은 뭐예요? 단백뇨. 그죠? 단백질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나가게 도와줘요? 원래는 사구체가. 그런데 사구체가 그 일을 못해서 체가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단백뇨. 그리고 단백뇨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다? 부종이에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고혈단부 4가지 증상을 보인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는 이거는 원인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입니까? 한다면 원인은 뭐예요? 연쇄상구균입니다. 연쇄상구균. 되셨습니까? 그럼 연쇄상구균 아까 조금 전에 무엇의 원인균이 되겠어요? 성홍열. 그죠? 그리고 사구체 신염, 연쇄상구균. 그러면 연쇄상구균에 의한 사구체 신염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외우지 말고 고혈단부 떠올리시면서 한번 매칭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염증이잖아. 사구체 신염. 염증일 때 많이 움직여줘라. 염증일 때 무리하라. 이런 거 없어. 염증이니까 안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 염증인데 혈압이 있다 그랬잖아요. 혈압이 있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저염이죠. 짜게 먹으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또 혈압이 있으니까 매일 뭐 체크해야 돼? 혈압 체크해줘야죠. 혈압 체크.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환자가요, 사구체 신염은 몸이 염증이 있으면 굉장히 몸이 나른하고 힘들어요. 염증이 있을 때는. 그럼 염증이 있어서 나른하고 힘드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업시켜야 되겠지. 그럼 에너지를 업시키려면 탄단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하자? 좀 많이 줘. 고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좀 많이 주자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단백뇨 보인다면서요. 단백뇨. 그럼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왜 빠져나가냐면 사구체가 신장의 한 부분이잖아. 사구체가 아프다고. 사구체가 아파서 못 걸러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아픈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백질을 계속 막 때려 부어 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사구체가 더 아프겠지. 그죠? 일을 못하는데 자꾸 넣어주니까. 그래서 사구체를요, 당분간은 일을 잘 못하니까 쉬어줘야 돼. 약간 휴직을 하게 해줘야 돼. 휴직. 그래서 어떡한다? 단백질을 적게 줘요. 저단백을 줄게요. 저단백을. 되셨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 단백질 적게 줘야 돼. 사구체도 신장의 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부종이 있다면서. 그럼 몸이 붓는데 부종이 있으니까 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되겠지. 그죠? 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이 부종이 있다는 말은 물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그러니까 물이 안 나가니까 누구도 안 나가? 나도 안 나가. 누구예요? 칼륨도 안 나가. 그럼 이 사람 몸에는 혈관 안에는 칼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칼륨이 많겠죠.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칼륨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륨의 수치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리고 칼륨도 어떻게 주겠다? 적게 주겠죠. 칼륨도 적게 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환자는 몸이 부으니까 어느 정도 부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체중 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물이 안 나가니까 소변도 별로 안 나가서 소변이 얼마나 진한지 아닌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소변 비중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혈압이 있으니 혈압 체크하고, 몸이 얼마나 부었는지 봐야 되니까 아이오, 섭취량과 배설량, 체중, 그리고 또 소변이 많이 안 보니까 소변 비중, 진한 거 봐야 되겠고, 물이 안 나가니까 나도 안 나가, 칼륨이 몸 안에 많을 거라서 칼륨의 수치도 체크할 거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부종이 여러분 너무 심하면 욕창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생겨요. 욕창이 호발되는 환자에 부종이 심한 환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자주자주 바꿔주고, 그리고 이 연쇄상 구균은 사구체 신염을 일으키는 이 연쇄상 구균은요, 사구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아까 좋아한다 그랬어요? 편도선도 좋아해요. 그럼 이때 사구체 신염균이 편도선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사구체 신염이 없었는데 편도선염 때문에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사구체 신염이 안 생기려면 편도선염에 안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편도선염 걸린 그런 상기도 감염 환자와는 접촉을 안 해야 되겠죠. 감기 환자하고는 여간하면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균이 들어오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사구체를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치료 및 간호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용이 세 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한번 다시 세 줄 한 번만 보세요. 자, 여기 사구체 신염의 치료와 간호는 여러분 문제에서 참 많이 묻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줄 전부 다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동의 신생아의 반사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사작용. 자, 먼저 첫 번째, 뺨에 무언가를 접촉을 시키면 그것을 향해서 머리를 쏙쏙쏙쏙 그쪽으로 돌리는 거 있죠. 애기들 얼마나 귀여워. 뺨에 뭔가를 대면. 그러면 엄마는 뭔 줄 알아? 배고픈 줄 알아. 배고픈 줄 알고 계속 우유 줘. 줬죠. 주니까 또 애가 어때? 다 먹었는데도 칭얼대면 또 손가락 대니까 또 따라가. 또 줘. 계속 줘. 그래, 애 다 토하고 만들고. 그거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반사작용이에요. 뺨에 뭔가를 대면요, 그것을 향해서 머리를 막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반사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해적이 반사라고 합니다. 해적이 반사. 다른 말로도 좀 알아두십시오. 루팅 반사. 루팅 반사, 또는 포유 반사, 또는 아주 더 쉬운 편으로 하면 젖찾기 반사라고 하면 더 의미가 와닿죠. 젖찾기 반사. 엄마 젖을 향해서 막 고개를 돌리는 거죠. 젖찾기 반사. 자, 해적이 반사. 그걸 말합니다. 몇 개월에 없어지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거는 무슨 반사냐 하는 거는 그래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해적이 반사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긴장성 반사라는 게 있어요. 자, 긴장성 반사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머리를요, 한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몸은 안 돌리고요, 머리만 돌렸어요. 머리만 한쪽으로 돌렸더니 그 돌린 쪽에 팔다리는 쫙 펴고 있어. 그리고 반대쪽은 꼬부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은 편쪽 돌린 쪽에 팔다리는 펴고 반대쪽은 꼬부리고 있는 거예요. 꼭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반사를요, 긴장성 반사라고 합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긴장성 반사. 또는요,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토닉이라는 말이 뻣뻣해졌다는 거야. 네, 목이요. 목이 뻣뻣하게 된 것처럼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토닉 넥 반사라고도 합니다.
토닉넥 반사 되셨습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더니 쫙 펴고 한쪽은 구부리고 있더라. 머리를 돌리더니 이렇게 나오면요, 긴장성 반사해.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한 4개월 정도 되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 반사는 3, 4개월 정도쯤에 없어질 거고, 출생 즉시 아기가 출생되었을 때 바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반사가 없다면 뇌 손상이거나 아니면 이 반사가 없다면 쇄골이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이 반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 반사를 포옹 반사라고 하는 그 반사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모로 반사라고 하겠죠. 적어두세요. 모로 반사입니다. 자, 모로 반사는 언제쯤 없어진다고요? 3, 4개월 정도 때 없어질 겁니다. 3, 4개월 정도 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3, 4개월 정도 때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반사들에 비해서 가장 빨리 소실될 거야. 그런데 이 반사가 태어났을 때 있어야 돼. 만약에 없다면 뇌를 다쳤거나 아니면 쇄골이 부러졌거나 두 가지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포옹 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바빈스키 반사라고 돼 있죠. 자, 바빈스키 반사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 힌트에 바빈 들어가니까 발바닥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빈스키 반사예요. 발바닥 나오면 바빈스키야. 그래서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 가장자리를 딱 이렇게 긁었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예요. 자, 발바닥 가장자리를 긁었더니 자극을 줬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그런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발바닥을 가장자리를 자극을 줬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그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자, 이 반사는 가장 늦게 없어질 거라는 거, 가장 늦게 없어지는 반사라서 한 12개월 정도쯤에 없어지는 반사가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가장 빨리 없어지는 건 뭐였어요? 모로 반사. 가장 늦게 없어지는 거는 발바닥 바빈스키 반사예요. 그런데 깜빡임 반사, 깜빡임 이랬을 때 눈 깜빡하는 거는 언제 없어져요? 그건 안 없어져요. 여러분도 그거 하잖아. 그런 거는 영구 반사라고 하죠. 그런데 없어지는 반사 중에서 가장 늦게 없어지는 거는 바빈스키 반사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4가지 정도 반사 이름 정도만 좀 정의 기억을 하실 것. 우리 하고 했으니까 새로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되셨죠? 봐주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감각에서요. 감각에서 간단하죠? 출생 시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감각은 뭐였습니까? 촉각이었죠. 촉각. 적어두셔야 되겠죠?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감각은 촉각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각이라고 했어요.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건 시각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모빌 같은 거 일찍 사줄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생아들은 사시, 생리적 사시라는 게 뭐예요? 생리적 붙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눈이 한 곳으로 쏠리는데 있을 수 있어. 언제쯤 없어질 거다? 한 6개월 정도쯤 되면은 없어질 거다 하는 거죠. 3번은 참고로만 하시고,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거는 촉각,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거는 시각, 인간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 맞나요? 그죠? 그렇게 정리합시다.